네, 국내 최초 온라인 IT 저자 직강 및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단순히 트렌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업무에 필요한 최신 기술과 각 분야 넘버원의 전문가들의 노하우와 책을 쓰면서 있었던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첫 번째 방송으로 절대강자 유니티4, 유니티3D 전문 개발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게임 제작 기법의 저자인 이재현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1부는 저희 3명의 MC와 함께 토크쇼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2부에서는 저자님의 특강이 진행이 된 후에 Q&A를 갖고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을 모시고 네트워킹 시간을 갖고 끝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하지만 유익하게 진행되는 IT 북포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용명환이고요. 먼저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위키북스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찬규라고 합니다. 한 12년 동안 개발자를 하다가요. 지금 위키북스 설립한 지 한 7년 됐고 지금 이재현 강사님처럼 저자분들을 좀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정입니다. 저는 토크IT를 운영하고 있는 와이즈 파트너의 운영진이고요. 네, 이렇게 같이 MC로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새 MC와 함께 오늘 저자님, 이재현 저자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이재현 저자님은요, SI 업계에서 13년간 프리랜서 개발자로 일하셨고요. 그리고 반도체 분야와 금융권에서 일하시다가 2008년 아이폰 게임 개발에 첫 발을 내디셨고요. 그리고 유니티 3D로 전향해서 현재는 1인 개발자로 여러 게임을 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관련 자료가 없던 시절부터 그 유니티 동영상 강좌 사이트를 개설해서 많은 유저분들께 이제 그 유니티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오프라인에서도 유니티 실전 강좌를 진행하면서 계속 1인 개발자로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절대강자 유니티4 저자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딱 처음 드는 생각인데요. 네.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질문을 해드려도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게임 개발자가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이제 대부분 게임 개발자분들이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를 접하면서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조그만 희망이 있다가 자 이제 전산을 전공을 하고 실제로 사회에 나왔을 때는 그냥 SI 개발자로서 생활을 쭉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게임 개발자를 하신 건 아니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SI 하시다가 SI 하시다가 게임 개발을 하실 때 처음에는 좀 어려웠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많이 어려웠었어요. 우선 제가 게임을 쭉 만들어 왔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연히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된 것은 정장하고 넥타이 메고 많은 버스나 지하철 안에 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막 호흡 곤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뭐 굉장히 회의감도 들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날 업체 미팅, 프로젝트 미팅을 하던 와중에 그 관계자분께서 아이팟 터치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팟 터치는 이제 MP3라고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퀄리티가 높은 그런 게임들이 탑재가 돼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제 1인 개발자가 이제 올린 게임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몇 달 뒤에 과감하게 SI를 버리고 버렸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이폰 게임 개발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SI 하시다가 그러니까 원래 요즘에도 게임 개발 쪽으로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개발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 네네. 그래서 그 게임 개발할 때 많이 처음에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하실 때 그 뭐 이런 걸 좀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셨다든지 그런 게 혹시 있었나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 어떤 노하우라든가 또 주변에 아는 지인들도 다 SI 쪽 분야였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없었어요. 그 당시 뭐 인터넷으로 뒤져봐도 게임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알고리즘 정도만 설명해 있었지 도대체 게임을 어떻게 만들어라 A부터 Z까지 나와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아이폰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C라고 하는 랭귀지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해서 게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3년 동안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언어적인 장벽은 없을 것이라고 좀 자신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역시 그 오브젝트 C라고 하는 것이 기본 C 문법과는 조금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또 장벽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발을 계속 조금씩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니까 게임 엔진이라는 게 필요하고 거기서는 또 이제 코코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런 게임 엔진도 있구나라고 해서 그런 엔진을 사용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처음으로 게임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었죠. 그 처음 접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아마도 지금 제가 느끼는 것처럼 어떤 루트를 타야지 가장 정확한 것인가를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요즘에는 다행스럽게도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길을 찾아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책도 주변에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시작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쉽게 게임 개발 진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러면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게임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SI 개발자랑 게임 개발자랑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혹시 요구되는 능력 같은 게? 자, 지금 이제 학생분들, 고등학교나 대학생분들이라고 하면은 자, 영어하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2D 게임도 마찬가지겠고 3D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수학적인 기본 지식들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다가 이 총을 이렇게 발사했을 때 포물선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이건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세월이 흘러서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석책을 꺼내서 공식을 확인을 하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3D 유니티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3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벡터의 개념이 굉장히 확실하게 개념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 이론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게임을 좋아하셔야겠죠. 네, 그게 가장 큰 어떤 탤런트라고 할까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부담으로 그냥 게임만 좋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수학까지. 단순히 뭐 삼각함수 정도,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했는데요. 그 보통 요즘에는 게임 라이브러리들이 잘 나와서 어떤 예전처럼 그 연산을 다 직접 개발자가 다 하지 않고 어느 정도 라이브러리 쓰면 다 동작하는데 요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수학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엔진에서 간단하게 뭐 사인, 코사인 그런 어떤 매스 펑션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자, 이것을 이제 구현을 할 때 그런 지식이 없이 구현을 할 수는 없어요. 자동으로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라든가 수학적인 기본 지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게임을 많이 해보는 게 게임 개발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혹시?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뭐 이제 게임 저널리스트처럼 모든 장르의 게임들을 다 해보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특정 장르를 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면은 그 게임을 충실히 하고 뭐 그런 게임을 또 만들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은 뭐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장르 또 게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RTS 게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하고요. 그리고 FPS 게임은 왠지 모르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붙어서 하는 거는 들어가기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서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즐길 수 있는 뭐 디아블로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스타 같은 그런 장르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하시죠. 예, 제가 한 1년 넘게 걸리셨잖아요. 굉장히 힘든 과정인데 끝나고 나서 굉장히 기분은 좋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쓰실 생각이 있는지? 네, 물론 책 쓸 생각은 있죠.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필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거의 근데 책의 한 70% 정도는 제가 스피드하게 작업했던 건 한 3개월 정도 마지막 70%로 완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년 동안 길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뭐 오프라인 강의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늘어졌는데 지금 우선은 이제 1차 책이 집필이 완료가 됐으니까 게임 개발을 조금 하고 한 템포 쉬었다가 한번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니티 쪽으로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티 엔진의 어떤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니티 엔진을 발전 가지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유니티의 발전 가능성은 네, 굉장히 희망적으로 확신하시는. 보고 있고요. 네,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또 다음 책이 나오겠네요. 저야 뭐 아주 고맙죠. 네. 그럼 네. 네. 아,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자꾸 이런 질문만 하게 되는데 혹시 네. 그 SI 개발자와 게임 개발자 이렇게 있을 때 네. 돈은 좀 민감한 질문이죠. 네. 돈을 많이 버시는지. SI였을 때는 뭐 네, 어차피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수익은 많았지만 이제 1인 개발자로 넘어오면서 좀 이제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1인 개발자의 성공 사례담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언론에서 조금 많이 부풀려져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막 생각이 수억씩 들고요. 버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실제적으로 그 높은 순위에 랭킹 됐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이렇게 수익 자체가 좀 만족할 만한 수익은 없었나요? 아, 만족에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그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단순한 퍼즐 게임이었는데 첫 게임이 이제 북미 지역은 아니고 유럽 쪽에서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게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미 쪽보다는 유럽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이쪽에서 반응이 좋아서 한 유료 한 22권 이상씩 올라갔었어요. 그럼 돈을 많이 벌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2009년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아이폰이 미국에 많이 보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하고는 이제 파이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름 정도에 제가 프리랜서로 했던 월급의 반 정도는 네, 그냥 들어왔었죠. 네. 근데 그 사이클이 되게 짧다라는 게 좀 단점인가? 네, 생명이 조금 짧다라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는 보통 게임이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짧게 한번 하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사이클을 돌고 있는데 그 반면에 또 굉장히 롱런하고 있는 게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이제 2, 3년 전부터 붐이 됐던 SNS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롱런을 네.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장기적으로 계속 인기를 얻는 게임이 있는 반면에 트렌드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렇게 사이클 도는 게임들 한 2가지 정도 분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있는 캔디 크러쉬 같은 게임은 네, 저도 네. 게임을 안 하는 네. 스타일인데 한동안 빠져 있었거든요. 막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런 게임 개발자 네, 같은 그런 게임 개발인 거죠? 맞습니다. 예, 동일한 게임인데 게임의 어떤 장르만 아. 다른 장르가 되겠죠. 네,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장르 중에 아,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그 게임 개발하시는 분마다 아까 네. 그 FPS는 이제 네, FPS보다는 이제 RTS 게임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개발자의 취향에 따라서 캐주얼 게임이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네. 약간 상황에 따라서 아 이건 내가 안 하겠다 약간 네. 그런 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저처럼 1인 개발자 하시는 분만 자기가 원하는 장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뭐 보통 일반 게임 개발자분들은 회사에 입사해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게임 장르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발전을 하면서 점점 네. 쉽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발전을 하겠죠. 유니티 3D가.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기획자나 디자이너 분도 네. 그러니까 유니티에 필요한 C샵이나 자바스크립트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네. 지금 집필하신 책을 통해서 게임 네. 개발자로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한지 그러니까 지금 집필하신 책의 수준이랄까요? 그거를 네.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제가 집필을 할 때는 아주 초급자부터 타겟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앞부분의 선행 작업이 좀 길게 서술이 돼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실전 게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세스대로 쭉 흘려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자이너분이라든가 아니면 기획하시던 분들도 어떤 그 C샵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바스크립트, 어떤 스크립트 문법 그런 프로그래밍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적인 지식도 물론 있어야 되는. 예, 있으면 좋습니다. 예, 있으면 좋은데 제가 그 부분은 제 책 부분에 보면은 이제 총알을 발사를 해서 반사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입사각하고 반사각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책에 서술을 해놨어요. 그런 부분. 말만 들어도 어려운데요. 네. 네. 그러면 그 게임 개발자로서의 어떤 전망 같은 걸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뭐 일반적으로 저희 국내 현실을 생각하면은 좀 비관적이죠.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국내 여건상 제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또 그걸 떠나서 또 우선 박봉에 야근에 이제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고 하는 인식들에 대해서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외국 개발자 같은 경우 제가 유니티 코리아 직원분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외국 컨퍼런스 모임 같은 데 가게 되면은 개발자가 부가 아니라 메인이 돼서 컨퍼런스 중앙에서 서로 어떤 아우라를 일으키는 정도로 극진히 대접을 받는 그런 풍토가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내 게임 개발자들도 이제 그런 대우를 받는 날이 올 것으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 유니티 3D 말고요. 다른 엔진들이 되게 많잖아요. 코커스 네. 2D라든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들이 약간씩 있나요? 뭐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여러 툴들이 많이 있죠. 물론 제가 그 툴들을 다 써보진 않아서 정확히 차이점을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널리 알고 계신 언리얼이라든가 뭐 크라이 엔진, 뭐 그리고 마말레이드, 뭐 굉장히 많이 있죠. 하복 엔진도 있고. 자, 이제 그런 엔진들은 대부분 태생이 처음에 자체적으로 게임을 개발을 하다가 엔진으로 올라온 게임 엔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유니티와 비교했을 때 그런 엔진들은 가격도 비싸겠지만 거의 트리플 A급의 고퀄리티의 비주얼을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가의 엔진들이죠. 그래서 유니티하고는 분명히 오랜 시간 동안 기술력이 집적되어 있는 그런 엔진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니티도 굉장히 빠른 피드백과 개발자들이 계속 엔진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버전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비주얼 퀄리티 부분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근접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유니티 장점을 꽂는다면 다른 어떤 기존의 좀 비싼 상용 엔진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네. 초보도 쉽게 그렇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네. 접근성이 낮다, 네. 뭐 네.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네. 네.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선 가격이 저렴하죠. 네, 그죠? 그리고 언리얼이라든가 그런 게임 엔진들은 1인 개발자라든가 학생들이 처음에는 접할 수가 없을 정도에 만져볼 수가 없었어요. 가격 때문에. 가격 때문에 그렇고 어떤 프리 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할 수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유니티가 이제 무료 버전, 트라이얼 버전이라든가 내놓게 되고 실제로 상용화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뭐 그 기존 게임 엔진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저렴한 가격. 자, 물론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떠나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과연 이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소스로 여러 플랫폼에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하나 개발을 하면은 아이폰이라든가 안드로이드 빌드가 되고 또 웹브라우저에서도 바로 또 실행이 되는 그런 여러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엔진들도 이제 유니티의 이런 트렌드를 따라와서 모바일 폰으로 퍼블리싱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아마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유니티가 가장 앞서가고 있지 않나. 웹에서도 지금 유니티가 돌아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웹 플레이어에서 유니티가 바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인가요? 작년이죠. 국내에서도 이제 엔도사에서 삼국지를 품다라고 하는 그 게임이 이제 웹 베이스 웹 게임인데 유니티로 개발을 해서 네, 출시가 된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웹 게임을 유니티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접 사용자 수가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임들도 웹 게임으로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개발자가 접근하기는 또 외려 또 디자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3D 같은 경우는 많은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구매 자체를 할 수는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런 구매를 통해서 게임 하나를 완성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좀 다른 디자인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코코 스튜디오에서 2D 게임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리소스 같은 경우는 제가 포토샵이나 일러로 해서 디자인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네, 제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림과 아웃풋과 이제 제가 했던 것과의 퀄리티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서 2D 코코 스튜디오로 2D 게임을 개발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리소스를 구할 수 있는 거였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외국 사이트에서 어떤 3D 모델링들 리소스 관련된 사이트를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리소스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유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유니티로 빨리 전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2D보다는 3D 리소스를 더 구하기가 더 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게임을 기획을 해서 그 게임의 이미지에 맞게끔 딱 맞는 그런 3D 모델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들은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가지고 왔을 때 조합을 하게 되면은 1인 개발자를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을 통해서 게임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지금 저희 뒤에도 있지만 이런 그 총을 들고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좀 멍청한 질문 같기도 한데 저런 캐릭터를 제가 돈을 주고 사서 제 네. 게임에서 썼어요. 네. 근데 저거를 또 다른 사람이 구매를 해서 네. 쓰면 어떡하죠? 똑같은 캐릭터가 제 게임에 캐릭터인데 막 저쪽에서 총 쏘고 네. 있고 여기서 막 총 맞아 죽고 있고 막 네. 아마 유니티, 네. 유니티를 공부하셔서 뭐 구글 플레이라든가 앱스토어에 아마 런칭 해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어떤 게임을 딱 받아봤을 때, 요 모델 저기 있는 건데 네, 그런 하고 식으로. 다 이제 그 중복된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또 굉장히 히트한 게임들, 뭐 북미 지역에서 뭐 유료 거의 탑 10까지 올라간 게임들도 보면은 가져다 쓴 그런 모델들이 보여요. 이제 그래서 그 크레딧을 보면은 거기 개발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들을 쭉 보는데 아주 소규모 스튜디오 개발자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와 비슷하게 필요한 모델들은 사와서 게임에 적용을 하고 프로그래밍에 집중을 해서 이제 완성도 있는 그런 게임들을 출시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그냥 리소스 사이트에서 리소스를 사다가 네. 게임을 만들어도 그렇게 네. 어떤 인기라든지 판매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은 우선 뭐니 해도 비주얼도 중요하겠지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에서 흔히 말씀하는 그 중독성이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가지고 와서 한 모델을 가지고 게임을 출시했다라는 것에 어떤 큰 뭐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1인 개발자들도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욕심 부리기보다는 네. 네, 그 개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연습하고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 네, 저도 처음에는 나 혼자 먼저 다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은 게임 기획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래서 기술력도 중요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연출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도 좋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저들을 잡아둘 수 있는 게임의 어떤 기획력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책 사실 그 쓰신 책은 이제 유니티 3D로 게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게임 기획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책이 안 쓰여졌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을 네. 사실 그 1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기획 단계가 되게 큰 장벽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획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처음에 기획은 이제 제 게임에서는 이제 좀비들이 많이 출연을 합니다. 네, 좀비들 게임들을 좋아하는데 물론 이제 영화에서 많이 차용을 하죠. 이런 씬을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조금은 뭐 무작위로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그 마인드맵 같이 그렇게 이제 좀 어느 정도 기획적인 스토리텔링을 좀 스토리텔링을 하시면서 좀 하면서 가지치기 할 거 가지치기 하고 진행하다가 이거 너무 복잡하다 조금 덜어내자라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카페에 그런 기획 과정들을 좀 올려놓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이게 책으로 네. 쓰시는 그 것도 다음 책이 나올 것 네, 다음 같은데요. 책에 네. 기획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신 이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근데 뭐 그냥 제 의견은 다음 책이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 분량이라도 개발자가 생각하는 기획적인 어떤 과정들을 좀 네. 해주시면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게임 개발에 들어서려는 후배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다음 책의 숙제를만. 다음 책에서는 네. 한번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네. 하는지,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예. 네,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스토리텔링 위주로 다루는 게임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맞습니다. 게임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 쪽으로만 집중하는 게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윤용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기획 자체를 내가 게임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를 거기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 책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우선 이제 제 책의 어떤 그 서술 방식은 네. 앞에 엔진의 어떤 다양한 기능들을 쭉 다 레퍼런스식으로 설명을 하고 게임을 만들어 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장까지 한 사이클 한번 쭉 가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쭉 생각합니다. 편하게라도 읽어보시고 네, 읽어보시고 게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해서 끝났을 때 그 아웃풋 퀄리티가 괜찮은 퀄리티의 게임이 나올 수가 있게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보시는 것보다는 하시는 것보다는 정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보통 이런 개발서적 읽을 때 네.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경우도 있지만 그 책을 한번 쭉 읽고 다시 돌아가서 코딩을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네. 그렇게 할 수도 네네. 있죠. 근데 이 책을 코딩을 하지 않고 책만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유니티를 처음 접하시는 분 말고 어느 중급 레벨 정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부분만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방식은 이제 처음에 쭉 다 읽고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코딩을 하는 방식. 저는 그렇게 안 봐왔기 때문에 책을 한번 다 보면은 아직 끝났다. 그리고 책을 다 접는 스타일이라서 그러실 독자분들이 많으실지는 예. 그럼 아예 책을 이제 첫 장 펼치실 때 펼치시고 같이 따라가면서 실습을 네, 하시면서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어차피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시는 데는 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맞죠? 네. 네네네. 그러면 이야기 토크쇼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30분 동안 저자님 30분 정도. 네, 특강을 저자님 하고 특강하고 그 다음에 Q&A 시간 가겠습니다. 그럼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절대강자 유니티 4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강자 유니티 4,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책의 우선 가장 큰 특징인 어떤 서술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기존의 유니티 서적들이 어떻게 서술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의 유니티 서적들은 게임 이론들이라든가 C# 언어들 아니면 엔진의 어떤 특징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게임 개발에 필요한 이론들을 처음부터 쭉 나열이 돼서 독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숙지를 다 하신 이후에 실제로 이제 게임 개발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게임 이론들이라든가 C# 언어, 엔진 기능들에 대해서 유니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다 100% 다 이해를 하시거나 숙지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게임 개발을 진행을 하다가 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서 피드백에서 다시 공부를 하시고 다시 게임 개발로 넘어오는 자, 이런 방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임을 개발해 나가는데 흐름이 끊어지는 것을 조금 개선해 보자라고 해서 절대강자 유니티 4에서는 자, 이런 방식을 벗어나서 자, 우선 게임 이론이라든가 게임 개발에 필요한 부분들, 자, 게임을 개발을 해 나가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기능들을 자, 제시를 하면서 그 기술을 습득을 하고 게임 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드백에서 이론을 다시 본 후에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 없이 자, 흐름대로 쭉 흘러가는 자, 그런 과정으로 서술을 하고 집필을 하였습니다. 자, 절대강자 유니티 4에서 자, 우선 가장 게임 개발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죠. 충돌 체크가 있습니다. 충돌 감지는 어떤 두 개의 물체가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얘네들 검출해 내는지 게임 엔진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A와 객체 B가 있는데 서로 두 개가 딱 충돌을 했을 때 자, 발생하는 이벤트, 자, 콜백 함수라고 하죠. 자, 이런 콜백 함수들을 이제 유니티 엔진에서 호출해 주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on trigger enter라든가 on collision enter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enter, exit, stay 자, 이런 세 쌍의 콜백 함수들을 리턴을 해 줍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충돌이 발생했을 때 콜되는 콜백 함수에 발생되는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유니티를 접하시는 분들은 충돌 체크에서 어떤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조건이 어떨 때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 유니티 매뉴얼을 보시게 되면 자, 대단히 복잡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 조건에 따라서 충돌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복잡한 매트릭스 부분은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돌 감지 어떻게 하느냐? 자, 양쪽에 충돌하려고 하는 두 개의 물체는 반드시 컬라이더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물체는 리짓 바디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도 처음에는 그 컬리전 매트릭스를 가지고 자, 충돌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 요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충돌 감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는 그 이 충돌 감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충돌 이벤트 그리고 컬리전이라든가 트리거라든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소개를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임 개발할 때 기본 사항이 또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발사체, 무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통 무기를 보통 구현할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많이 구현을 하세요. 그래서 자, 지금 말씀드렸던 발사체 프로젝타일이라고 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레이캐스트라고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발사체 방식은 지금 이제 이미지와 같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총알 3D 모델이 날아가서 적에 타격을 입히고 데미지를 입히는 자, 이런 방식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슈팅 게임에 보면은 총알이 날아가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그런 게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아주 이제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책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발사체 방식으로 총알을 만들어서 적을 타격을 입히는 시스템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레이캐스트 방식. 레이캐스트 방식은 자, 여러분들 보통 FPS 게임들 보시면은 자, 저격 모드로 있다가 총을 딱 발사를 하게 되면은 자, 앞에서 총구 화염이 나고 사운드가 발생하면서 자, 스코프, 망원 렌즈로 보고 있을 때 저쪽 멀리 있는 저 캐릭터가 자, 바로 사망하는 자, 그런 연출을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총알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손에 들고 있는 자, 요 포인터, 레이저 포인트처럼 레이저를 쏴서 적이 맞은 위치에 있는 것이 어떤 객체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캐스트는 말 그대로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발사를 해서 어떤 특정 지점에 물체를 받아오는 객체를 읽어오는 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을 다 서술을 해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총알을 실제로 발사하는 방식 그리고 뒷장에 가서는 자, 플레이어 총구 앞에서 광선을 발사를 해서 적 캐릭터에게 자, 데미지를 입히는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레이캐스트는 게임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지금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런 무기류 말고도 각종 센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에도 레이캐스트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으로 가서 어떤 타격을 입혔을 때 데미지를 바로 물리력을 줄 수가 있지만 레이캐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맞은 지점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그런 물리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 기법도 드럼통 폭발하는 씬을 레이캐스트로 바꿔서 하는 부분에 예시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번째로서는 자, 이름이 제가 영어를 많이 썼는데 NPC. 자, NPC는 이제 non-playable 캐릭터라고 해서 자, 게이머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캐릭터들을 자, 통칭해서 NPC라고 호출을 부르죠. 그래서 어떤 몬스터라든가 적 캐릭터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NPC라고 합니다. 게임에 있어서 어떤 그 적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요즘에 가장 큰 이제 개발자로서는
가장 머리가 아픈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방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 자, FSM이라고 해서 유한 상태 머신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유한 상태 머신화라는 것은 어떤 저 캐릭터를 스테이지에 생성을 해놓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개발자가 정해놓은 양식대로 주변 환경에 반응을 해서 움직이게끔 해주는, 자,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을 통칭해서 보통 FSM이라고 합니다. 자, 기존의 이제 유니티 서적에는 자, 저 캐릭터를 만들 때 보통 업데이트문처럼 매 루프마다 도는 데서 자, 플레이어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졌는지 안 가까워졌는지를 판단을 해서 추적할 건지 말 건지, 자,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를 했었는데 보통 고급 기법에서는 FSM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책에서는 자, FSM을 도입을 해서 실제로 고급 활용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비 캐릭터를 자, 스테이지에다가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생성한 이후에는 좀비 캐릭터가 자, 이제 순찰을 해야겠죠. 스테이지에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 순찰을 돌다가, 그리고 어떤 뭐 사람을 만났으면 추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다시 어택을 해서 반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격. 자, 이런 식으로 생성, 순찰, 추적, 공격, 피격. 자, 이렇게 흘러가는 이 하나하나의 단계를 스테이트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그래서 줄여서 FSM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유한 상태 머신, 자, 무한하지 않고 생성이 있으면 사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좀비가 죽으면서 이제 종료가 되는, 자,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강자 유니티 4에서는 자, 지금 등장하는 캐릭터, 저 캐릭터는 이런 FSM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FSM 방식은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업데이트문에서 이렇게 매번 도는 방식보다는 자, 코루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그래서 어떤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루틴을 두 개를 돌려서 하나는 자, 저 캐릭터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주는 함수와,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의해주는 두 가지 병렬 처리 루틴을 통해서 애니메이션과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니티에서 유니티 4 4점대로 올라오면서 가장 이제 크게 인기를 얻었던 부분이 자, 메카님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즈빅 방식으로 스테이트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테이트는 자, 앞서 보셨던 어떤 저 캐릭터의 비헤이비어, 행동 양식을 정의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애니메이션의 행동 양식을 정의하는 자, 그런 툴이 되겠지만, 자, 이 애니메이션 메카님과 그리고 앞서 코루틴으로 제작한 그 FSM 그 두 가지를 접목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FSM을 구현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 특성에 맞게끔 자, 메카님을 도입을 해서 병렬 처리 루틴까지 도입을 해서 저 캐릭터의 행동 양식은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저 캐릭터의 FSM도 중요하지만, 자, 이제 추적 로직,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추적 로직. 보통 게임에서 추적 로직은 보통 A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루틴인데, 아주 예전 방식은 단순하게 어떤 타겟을 딱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타겟으로 쳐다보게 되겠죠.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고 그 타겟을 향해서 무조건 직진하게끔 그렇게 코딩이 되어 있던 것이 아주 기초적인 추적 로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거나 했을 때는 자, 장애물을 회피해서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근데 그럴 때 적용했던 알고리즘이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었죠. A-스타 패스파인딩이라고 해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스타 패스파인딩은 자, 바이너리 트리로 해서 어떤 스테이지 영역을 그리드로 잘게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그 그리드 안에서 추적하려고 하는 대상체까지의 최단 거리를 자, 바이너리 트리로 계산해내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런 추적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유니티 3.5 버전 이전에는 별도의 추적 루틴이 없었기 때문에, 추적 로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역시 A-스타 패스파인딩 자, 이 알고리즘을 차용해 와서 제 게임에 적용시켜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A-스타 패스파인딩도
어떤 이제 최적화시키지 않으면 사이즈가 늘어나고 최단거리를 계산해내는데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에서는 특히나 주의를 기울여서 작업을 했었던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유니티 3.5 버전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새로운 추적 알고리즘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위에다가 썼죠. 메시 베이스드 내비게이션. 자, 메시 베이스드란 얘기는 3D 게임에서 모든 스테이지라든가 물체들은 3D 모델링 툴입니다. 그 3D 모델들이죠. 그 모델들에는 다 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3차원 형상 정보죠.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갈 수 있는 영역과 갈 수 없는 영역, 그 영역들을 미리 디자인 타임에서 베이크들을 해서 만들어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강자 유니티 4에서는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저 캐릭터가 플레이어를 어떻게 쫓아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페이지는 말 그대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영역이 실제로 내부 내비게이션으로 구워서 베이크를 한 영역이 되겠고요. 자, 드럼통 주변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non-workable area라고 해서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캐릭터가 플레이어를 장애물을 회피를 해서 최단거리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서술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실 부분은 라이트 프로브. 자, 이 라이트 프로브는 여러분 이제 유니티를 조금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기능에 대해서. 하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실제 게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극히 제약된 정보. 물론 이제 영문 매뉴얼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라이트 프로브 활용 기법을 책에다가 도입을 해서 라이트 프로브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라이트 프로브 과연 어떤 것일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른 조명들이 있습니다. 자, 이 조명들을 이제 리얼타임 조명, 실시간 조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플레이어가 이 조명 밑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오렌지 빛깔의 조명 밑으로 왔을 때는 이 플레이어가 이 조명 색깔에 맞춰서 오렌지 색깔로 바뀌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핑크색 밑에 갔을 때는 핑크색으로 또 물들어야 되겠고요. 블루 색깔 밑에 갔을 때는 블루 색깔로. 자, 이렇게 색깔이 어떤 특정 조명 밑에 갔을 때 그 조명 색깔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효과를 내려고 하면은 실시간 조명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실시간 조명을 쓰면 쓸수록 아무래도 조명 연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하가 커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리얼타임 라이트를 쓸 수 없습니다. 보통 개발을 하실 때 보면. 자, 그래서 이러한 비주얼 퀄리티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라이트 프로브예요. 자, 라이트 프로브는 지금 각각의 조명들 주변에 동그란 이렇게 공 같은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라이트 프로브라고 하는데, 실제로 디자인 타임, 실제로 이제 개발을 하실 때 리얼타임 조명을 놓고 주변에 라이트 프로브를 배치를 하시고 베이크를 합니다. 자, 베이크를 한다는 얘기는 이 라이트 프로브 하나하나가 주변에 있는 광원들, 그 라이트의 정보들을 흡수를 해서 미리 데이터화를 시켜 놓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게임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던 리얼타임 조명들은 실시간 조명 효과를 가지지 않고요. 여기 미리 베이크를 해뒀던 라이트 프로브가 조명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어가 이 라이트 프로브 주변을 다닐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라이트 프로브 3개에서 그 미리 저장해뒀던 조명값들, 연산값들을 쏴줍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조명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에서 이 라이트 프로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니티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한 개발 툴이긴 하지만 라이트 프로브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쓰면서 이거를 어떻게 화면 캡처를 뜨고 어디까지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최대한 그림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림을 많이 넣어서 그림을 보시고 라이트 프로브를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최종적으로 베이크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 동그란 점들이 라이트 프로브예요. 그 라이트 프로브 사이를 플레이어가 지나갈 때 자, 리얼타임 조명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자, 책을 따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자,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게임, 자, 이제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의 궁극의 목적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게임을 만들어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저도 이제 네트워크 게임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역시 자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테스트를 해봤던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오프라인 강좌에서도 많이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교육을 진행해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유니티 빌트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한번 책 내용에 서술을 했습니다. 자,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유니티로 처음 게임에 입문하신 분들이 넘어야 될 큰 장벽이 우선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자, 네트워킹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망이 어떻게 연동되어 있고 그리고 뭐 파이어월이 뭔지 그리고 뭐 공유기 안쪽에 있는 뭐 IP가 유동 IP인지 고정 IP인지 여러 가지 그런 배경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지식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네트워크 게임을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프로토콜. 자, 보통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하실 때 되면 소켓 프로그래밍부터 먼저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TCP/IP가 뭔지, UDP가 뭔지 각 프로토콜에 대한 특성도 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유니티에서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다 파악을 하고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하기에는 좀 상당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빌트인 네트워크 API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앞에 두 가지를 언급을 해드린 거를 자, 대강 이 정도 개념이다라고만 알고 바로 네트워크 게임 개발에 들어가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게끔 쓸 수 있는 그런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 API는 그 락넷이라고 하는 그 무료 게임 네트워크 엔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론 이거 락넷의 고유 API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니티 안에서 한 번 더 랩핑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요 유니티 빌트인 네트워크에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개념. 자, 네트워크 뷰 같은 경우는 자, 통신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로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켓 통신 자, 그런 거 다 모두 다 잊어버리고 네트워크 뷰라고 하는 컴포넌트만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드래그 드롭을 하시게 되면은 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트워크 뷰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RPC라든가 스테이트 동기화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트워크 뷰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PC 자, 요거는 이제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서 자, 원격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원격 어떤 컴퓨터의 어떤 특정 펑션을 콜하는 자,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스테이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자, 상태 동기화. 자, 이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네트워크 유저가 들어와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A 유저가 10만큼 움직였을 때 B 유저도 10만큼 움직이게 되는 자, 이런 상태 동기화 해주는 자, 그런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할 때 필요한 세 가지 개념 네트워크 뷰, RPC, 스테이트 싱크로나이제이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실제 게임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네트워크 뷰부터 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RPC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게임이 만들어졌을 때 게임이 어떻게 성립이 되며 자,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플로우 같은 경우도 좀 이해가 쉽도록 도식화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2명 이상의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RPC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콜이 되는지 자, 그런 부분들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게임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자,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됐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개념들 자, 이 개념들은 다른 게임 엔진, 네트워크 게임 엔진을 쓴다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뭐 용어가 조금 틀리다든가 하지만 네트워크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아셔야 될 가장 필수적인 엑기스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서 앞서 1장부터 10장까지 개발했던 프로토타이핑 자, 그 프로토타이핑 게임을 그대로 네트워크 게임으로 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좋은 게임 만드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저자님 모시고 Q&A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온라인에서 질문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마이크 좀 전달. 먼저. 켜져 있습니다. 네네. 네. 그 안에 수록된 게임 제작 예시의 경우 네. 그 FPS 게임만 하나 만드는 게 들어있는 건가 아니면은 혹시 다른 퍼즐 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게임의 제작 예시도 같이 있는 건가요? 게임은 지금 FPS 게임은 아니고요. TPS 게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퍼즐류나 다른 게임 장르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TPS 게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TPS 게임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TPS 게임은 뭐 서드 퍼슨 뭐 슈터라고 해서 3인칭 뭐 슈팅 게임이죠. 보통 FPS는 이제 1인칭 시점의 게임이듯이 FPS 게임하고 TPS 게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제가 FPS 게임을 선택하지 않고 TPS 게임을 선택한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자, FPS 게임은 이제 카메라 시야에서 사람의 시야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주인공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트워크 게임이 아닌 이상. 그래서 오히려 TPS 게임보다는 난이도가 낮다라고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조금 이제 TPS 게임은 주인공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았을 때 리액션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고 카메라 워킹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FPS보다는 TPS 게임을 제가 주로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가 되겠고요. 책에서도 막 그래서 처음에는 FPS 게임으로 하려다가 TPS 게임으로 하게 된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PS 게임을 뭐 알만한 거를 한번 예를 들어 주신다면? 뭐 많이 있죠. 지금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디젤이라고 하는 게임이 뭐 2년 전에 나왔었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는 뭐 그 섀도우건이라든가 뭐 그런 게임류 정도 그런 게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있는데 잘 생각이 지금 나지 않는데 온라인에서도 지금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김현빈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스타크래프트처럼 유닛을 어택 땅 기능을 모바일 환경에서는 어떻게 구현을 하셨는지 무슨 말일까요?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마우스로 이제 유닛을 하나 딱 선택을 하시고 여기로 이동을 시켜라 해서 맞아요. 네, R 이렇게 해서. 딱 클릭을 하죠. 네, 그래서 어택 땅이라고 보통 말씀을 그걸 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한 거군요. 네. 이제 유니티에서는 3차원 환경이기 때문에 자, 보통 이제 핸드폰의 스크린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의 스크린은 2D죠. 2D인데 안에 실제 구동되고 있는 것은 3D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꿔주는 스크린 포인트 투 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거나 손으로 터치했을 때 그 2차원 스크린 좌표를 내부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레이캐스트 광선을 쏩니다. 쏴서 그 맞은 3차원 위치 좌표 값을 그대로 리턴을 해줘요. 그러면은 선택된 유닛이 자, 거기서 추출된 3차원 좌표로 이동을 해서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을 사용을 하는데요. 자, 거기 아마 12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그 말씀은 네. 어떤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터치했을 때 그 좌표 값을 네. 일일이 개발자가 다 알고리즘을 짜는 게 아니라 유닛 그렇죠. 3D에서 네네.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쓰면 네, 맞습니다. 바로 좌표 값을 알 수 있다는 그렇죠. 예,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빈 씨 혹시 이해 안 됐으면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도. 네, 그 다음 조윤영님께서 FPS 게임에서 수류탄 투척할 때 폭발하는 효과는 어떻게 구현하나요? 그것도 하나하나 구현을 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그 경우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좀비류 게임에서 썼던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뭐 다양한 방법은 있겠죠. 정답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기법 중에서는 그 애드포스 기능 중에서 어떤 익스플로전 포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점에 그러니까 수류탄이 떨어진 지점을 원점으로 해서 반경이 얼마고 그리고 폭발하는 힘과 그리고 밑에서 위로 쏘아 올리는 힘 그런 이제 인자들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위치에서 그대로
폭발력, 실제로 물리적인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날아가는 그런 효과들을 그대로 똑같이 구현할 수가 있죠. 그것도 라이브러리에 다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그러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비가 죽을 때도 같은 효과를 쓸 수 있을까요? 다 날리는 수리탄처럼. 네, 그건 이제 렉돌이라고 해서 보통들 이제 온라인 게임들, 주로 이제 PC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되겠는데요. 자, 렉돌이라고 하면 이제 뭐 헝겊 인형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말 그대로 이제 구체 관절 인형처럼 관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진행 상태에서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가 폭발이 딱 일어났을 때 그 캐릭터들을 전부 다 렉돌로 싹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흐느적거리면서 날아가서 자연스럽게 튕기는 그런 장면들을 연출할 수가 전 있죠. 그걸 하나하나 디자인을 하나, 뭐 이런 물론 그렇게 개발을 할 수도 하나. 네, 막.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 이렇게 날아가서 떨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미리 만들어둘 수도 있겠지만 그 렉돌로 만들어서 날아가면서 뭐 벽에 부딪히거나 어떤 장애물에 부딪혀서 튕긴다든가 자연스러운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그 금방이라도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윤중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사용자도 유니티 3D를 이용해서 게임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모를 때는 어디서 찾으시나요? 만약에 이제 얘를 죽이고 싶다 만약에 그때 근데 그런 것들 효과를 모를 때는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제가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해서 어떤 기술을 이렇게 보고 배웠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예로 총 앞에 이제 총구 화염 쏠 때 저걸 어떻게 도대체 구현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총구 화염을 가지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야 되는데 총구 화염이 영어로 뭘까? 그것도 저 이제 처음에 몰랐었습니다. 용어조차도. 근데 그게 말 그대로 똑같이 머즐 플래시더라고요. 머즐이 총구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로 하게 되면은 다양한 기법들이 이게 이제 소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내가 이런 기능들 어떻게 구현해야 됩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유니티 포럼도 많이 있고 외국에도 포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좀 유용한 도움이 될 만한 추천할 만한 커뮤니티라든지 포럼 같은 게 있는지.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니티 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카페 포럼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사이트에 오셔갖고 무료 강좌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보면 유니티 자체 오픈 커뮤니티가 이제 유니티 홈페이지 내에 포럼이 따로 열려져 있어요. 그 포럼에는 분야별로 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좋은 자료들, 물론 거기에 다 정답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샘플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렇게 소스를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유니티를 접했을 때 샘플 프로그램을 한번 오픈해서 분석을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퀄리티의 그런 데모이기 때문에 예제이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면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제들은 이제 에세스토어에 오픈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받으셔가지고 간단한 게임 위주로 연습을 해보신다면은 나중에는 이제 향후에는 이제 그런 게임들도 분석할 수 있는 스킬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현승님께서 질문 올리셨는데요. 그 어웨이크하고 스타트 함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함수가 어떨 때 쓰이는지 궁금하시다고. 이분은 좀 아시는 분인 것 같네요. 유니티를 이제 공부하신 분 같은데요. 자, 어웨이크하고 스타트 둘 다 이제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이제 스크립트가 호출될 때 한 번만 발생하는 함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는 차이점이 있어요. 발생되는 우선순위가 어웨이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스타트가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를 나눠놨을까? 스크립트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스타트에서 보통 게임 데이터의 초기화 작업들을 하시는데 스크립트가 만약에 여러 개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떤 스타트가 가장 먼저 호출이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모릅니다. 물론 이제 유니티 안에서는 이 스크립트마다 실행 우선순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웨이크 함수를 역시 어웨이크 함수에다가 게임의 어떤 모든 초기화 데이터들을 다 작성을 하시고 나머지는 스타트에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큰 특징은
유니티에서는 각각 컴포넌트 베이스의 개발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컴포넌트별로 자, enable, disable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도 역시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스크립트도 껐다 켤 수가 있는데 awake라고 하는 함수는 그 스크립트를 disable 시켜도 수행이 됩니다. 다만 스타트는 자, 그 disable 돼 있을 때는 이제 수행이 안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아마 초보자분께서는 disable 시켰다고 해서 내가 그럼 disable 시켰으니까 코딩이 수행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awake 함수는 disable 돼도 수행이 된다는 거. 처음에 많이 한번 오류에 빠지시면은 찾기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 혹시 질문 또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 좀. 네.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것도 게다가 또 1인 개발을 하게 되면은 안정된 고정된 수입도 없고 그리고 많이 굉장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지면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1인 개발 쪽에 관심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면 약간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요. 되게.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13년 차 이상 되면 프리랜서의 연봉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딱 그만두고 제가 미리 이제 같이 병행을 하면서 뭘 했던 게 아니라 일절 딱 그만두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집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아예 딱 단절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처음에는 좀 시드머니가 있었겠죠. 좀 모아둔 돈이. 근데 이제 첫 게임이 조금 잘 됐어요. 잘 됐다가 그것을 희망을 얻고 계속 하자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안 됐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 집에 쌀이 떨어질 정도로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병행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었는데 마침 이제 제가 했던 좀비 게임이 북미 지역에서 7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회복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수익은 지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보다는 강의를 통해서가 더 예. 아직은 네, 그래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이제 다시 게임 본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강의는 조금 줄이고 책이 출간된 이후로 이제 지금은 이제 새 게임 개발을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핑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1인 개발을 준비 중이신 분이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시도를 하면은 1%의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시도를 하지 않으시면은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와닿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러면 또 그 요즘 대세가 카카오톡 게임 해가지고 퍼즐 게임, 캐주얼류 게임 되게 다 뜨고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그런 쪽으로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는 이제 캐주얼류 게임을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따로 리소스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디자이너 분이 따로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제 스스로가 일단 캐주얼 게임 장르 쪽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좀 하드코어한 장르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타입이 잘 돼서 물론 이제 카카오톡 그 플랫폼 시장에서 이런 어떤 19금 이상의 하드코어적인 게임이 자 심사가 통과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제가 하고 싶은 게임류를 계속 진행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느낌이 예를 들면 발라드 부르던 가수가 갑자기 힙합 가수가 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같은 건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PC 플랫폼으로는 출시가 됐고 플스로는 아마 출시가 안 된 게임 타이탄폴이라는 게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 트레일 영상을 보고 이런 게임을 만들어야 돼.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온라인에서 애절하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북미 7이면 대략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면 안 되나요? 눈물을 흘리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 말씀드렸는데 북미
무료 7위. 아. 네. 무료 7위. 네. 대신 광고 수익으로 해서 네, 무료 7위였는데 1다운로드 건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다운로드 건수가 6만 건. 미국에서만. 하루에요? 예, 1다운로드 건수. 미국에서만 6만에서 5만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7위에 딱 정점을 찍었을 때가 그 정도였어요. 그 7위가 얼마나 유지됐었나요? 오래 유지됐으면 전 좋았을 텐데요. 아.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한 10위권 내에서는 한 열흘 정도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네. 그때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아 근데 그 좀비 게임도 네. 예상치 않게 북미에서 인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좀비를 테마로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북미하고 영국 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를 타지 않고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류 중에 하나가 좀비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 타겟을 잡고 게임을 주로 이제 그쪽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륙마다 네. 네, 나라마다 약간 특성이 네, 있죠. 특성이 네. 게임 좋아하는 특성이 있나요? 네. 그거를 좀 개발하신 분들이 알면 네. 약간 좀 타겟팅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의외로 좀비물은 이제 북미 지역하고 영국 쪽에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쪽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일본 쪽은 캐주얼 게임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그런 게임만 좋아할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두 번째 시장이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많이 나갔었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걸 좋아하나요? 제가 출시 막 그때 할 때는 국내에서는 게임 카테고리가 아직 오픈이 안 됐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는 출시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게임 카테고리 들어오면서 그때 출시를 하게 됐었죠. 외국에 출시할 때 뭐 이렇게 언어적인 장벽이나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전문가분의 손길을 얻게 되면 좀 더 고급스럽겠지만 저는 이제 구글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질문 더 없으시죠? 네, 온라인에서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럼 이것으로 Q&A 시간 마치겠고요. 끝으로 이것으로 IT 북포럼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방송 한번 안내를 좀 해주시죠. 네, 네. 다음 방송은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네, 네. 오실 분은 이미 어비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반응형 웹디자인의 송민태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눌 건데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리고 송태민님. 송태민님이요. 송태민님. 송태민 저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